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 나오셨고요. 또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의 주제 영상을 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설 연휴, 여야 대권주자들의 민심 공략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입니다. 설 직후부터 본격화될 대권주자 레이스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분석할 대선 후보는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후보 아무래도 대선 지지도에서 이번에 재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고한 인지도를 좀 갖고 있다는 점이 높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지지층도 견고하다라는 것이 강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을 좀 보면 과연 이 지지층이 확대될 수 있느냐, 지난번 2% 부족한 48%의 지지,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박태우 교수부터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재인 전 대표 하면 패권주의라는 부분이 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떨쳐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질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선 후보도 지금 그런 말씀 했잖아요. 문재인 대표의 그런 친문 패권주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이 극복이 안 되고 박근혜 정권과 다른 좀 더 나은 정권을 만들 수 있겠느냐, 큰 숙제다. 플러스 정체성. 대통령이 되면 북한만 더 가겠다고 그러니까 손학규 대통령 후보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의 확장성 문제인데 지난번 대선 때 양자 대결 때 물론 50%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반드시 양자 대결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자구도로 갈 확률이 다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호남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표를 어느 정도 이번에 양자구도일 때와 또 다자구도로 갈 때 지원할 수 있겠나, 여기에 이제 표의 확장성 전략 분석을 확실히 한다면은 문재인 대표가 조금 앞으로 걸어가야 될 대선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의식하고 호남 쪽에 계속 구애를 하고, 이번에는 지역주의를 없앤다고 부산 지역 또 광주 지역을 넘나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대선이 날짜도 안 나오고 언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지율이 그때까지 간다고 또 장담하는 것도 무리수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호 교수님께 동일선상의 질문이 되긴 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지 기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남인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첫 번째는 패권주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캠프라든가 또는 주변이 폐쇄적이고 확장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총선 때 잃어버린 호남 지역과 중도층, 안철수 전 대표가 분당하고 나가면서부터 중도와 호남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일단은 정책적 준비라든가 또는 앞서가는 지지율이라든가, 특히 대선이 이제 우리가 빨리 한다면 한 80일, 그리고 길게 본다면 102일 정도 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일에서 100일 사이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직후에 바로 시작이 된다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그렇게 짧게 남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사실은 높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어려운 점들, 이 약점이랄까요, 한계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지금 약 50% 정도로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권의 지지층의 분산은 결국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민심을 더 많이 끌어올리고 중도층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호남 민심 그리고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전략, 그리고 다양한 그런 정책 발표라든가 또 포용하는 자세로,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후보군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이탈된 그 지지층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야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세력 중에 하나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결국 포용력과
포용력 그리고 중도로 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상당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김병민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뭐 앞서 잠깐 지지율도 나왔지만 20%의 박스권은 벗어나서 30%로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견고한 지지율의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표 개인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에 따른 그 나름대로의 효과를 그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이 갖고 있는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근 40%의 지지율이 육박할 정도로 과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관련해서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이 여권에 의해서 항상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적하곤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동안 이제 대권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검증하거나 나름대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유일하게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마 정도로 이렇게 떠올랐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구의역 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 입장에서는 독보적인 주자로 떠올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사람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하긴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금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여권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오롯이 모든 야권에 대한 그 흡수 효과를 문재인 전 대표가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검증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표 자신은 이미 검증 한번 받았다. 하기 때문에 이제 검증받은 후보다라는 부분을 또 자신 있게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태규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손학규 전 대표의 그 예를 들어서 문재인 현 후보의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 보수층에서 문제 제기한 북한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나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아마 다시 등장될 확률이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안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만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한반도의 그런 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다음 주에 한국을 먼저 오고 내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메르켈 총리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황교안 총리와 통화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이런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뭐 적극적으로 찬성 안 한다고 그러고 유보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다음 정부에 협상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관, 안보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들어가면 반드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분명하게 정밀하게 검증을 받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과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물론 그 당시 황교안 현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할 때입니다만은 통진당을 해산해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통진당을 해산한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문재인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통진당 해산을 조금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안보관이 뭐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는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싱크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제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토론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다. 뭐 여러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내놨는지 각 당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의 언론관을 가지고 나중에 혹 대통령이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까? 토론회 참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문 전 대표는 이제라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 출연해서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교수님, 뭐 저 이제 토론회에 좀 나와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선뜻 지금은 나올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토론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죠. KBS에 관련해서 특정 인사를 출연시키지 그렇습니다. 않았다. 네.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뭐 맛 칼럼니스트 그 출연 문제를 놓고 뭐 블랙리스트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런 연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권 주자로서는 저는 당연히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시국 상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그런 고려도 있었겠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지나치게 노출할 필요가 없다. 좀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정책도 설명하고 지금 상황에서 도리어 더 소극적이고 몸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국민들께 아무리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제1야당 대표를 또 지냈었고 지난번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많은 부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 박대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안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거든요. 박 교수님처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외교안보라든가 국제정치학적 사항을 보면은 어떤 때는 현실주의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또 자유주의적인 접근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국민들의 화합을 통해서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일단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 갖고 있는 뭐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난 대선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검증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대선을 맞아서 또다시 검증이 될 거거든요. 정책적인 문제, 리더십의 문제, 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캠프의 폐쇄성이 지금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패권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대권 주자로서 신뢰를 더 쌓아가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역대 유례 없는 선거다 보니까 선거 기간이 이제 짧으면 2달에서 3달 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지지율이 한 3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지지율도 언제든지 국민들의 마음에서 급변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앵커의 대담을 가지고 약간 이제 말에 대한 그 본인 스스로 하면 실수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지지층들이 그 언론에서 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의 모습을 통해 갖고서는 실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한 2번, 3번 반복되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아마 전후반 합쳐서 후반 한 35분 정도의 경기에 한 2대0 정도로 이기고 있다라면은 어떻게든 수비 축구로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한 골, 2골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국 축구를 볼 때도 늘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막연하게 끝까지 이 언론과의 노출에 있어서 막을 수만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은 주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지율이 낮은 후보와 실제 그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전략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떨쳐내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마련할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인사를 또 영입해 오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깜짝 영입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면 훨씬 더 많은 지지층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좀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보수나 중도 보수층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참모를 데려온다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체성 문제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참모를 영입한다면 좀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뭐 전적인 도움은 아닐 거고 결국은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최순실 농단 사건이 처지기 전에 과연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유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때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 비서실장으로 산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소명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소명을 하고 또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지금 유엔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문제로 달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 양심 세력과
결합해서 북한의 잘못된 점을 꾸짖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참모가 영입된다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저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점을 좀 보완할 만한 사람을 영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분을 또 영입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쌓아왔던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민정수석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그리고 대선 주자를 하면서 겪었던 이런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동안 좀 소원했던 중도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역시 또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진영과 더해서 김대중 대통령 네. 양대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두 전 대통령의 세력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화학적 결합을 못하고 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또 국민의당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거고요. 그러나 일단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영입했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약한 부분들, 약한 고리들 중도층으로 더욱더 확장하면서도 이제는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를 지나서 새롭게 중도까지도 통합하면서도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진보 진영의 그런 그동안에 가져왔던 화해와 통합 이런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저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함께한다면 더군다나 그동안 경쟁을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주자로서 함께했던 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도 잘 포괄하는 것. 최근에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캠프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야권 내에서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캠프의 폐쇄성을 이제는 일소시키면서 네. 더욱더 좀 뭔가 전체 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후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둘 거라고 봅니다. 뭐 약점이 있는 안보 쪽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남 쪽 인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명민 교수님. 저는 뭐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경제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것이 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네.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네.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자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로서 계속 제3지대 빅텐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 세력의 거의 핵심적인 주자로서 김종인 전 대표가 늘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겠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대표를 찾아가서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한 번만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읍소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김종인 전 대표가 이미 끝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김종인 전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유능하고 또 때로는 중도 보수의 표심까지 흔들릴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나름대로 경쟁을 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재인 전 대표의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을 봤을 때 김종인 전 대표에게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표가 끌려다니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지지율이 1등, 2등과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는 형태의 형국이라면 김종인 전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하는 노력을 취할 텐데 지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현재 형국만 유지해 나가면 되는 상황이라 김종인 전 대표한테 가서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처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던질 필요는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경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인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이제 결별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를 실어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결별에서 힘내십니다.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였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사람을 대하는 성격상 예.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와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과도 관계를 보면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로 대권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가치와 철학을 위해서 정말로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있거든요. 네.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대해서
호소력 있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는 부분은 중요한데 현재 위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고문이라든가 이미 당 밖에 있는 분들과 상당히 호흡을 맞춰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반문 진영에 서 있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대권을 추구하겠다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의원과 손을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안철수 전 대표 진영과도 어떻게든 화해하는 것 이것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총선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얼마나 잘 모시겠다. 그래서 우리 김종인 현 의원은 그 당시 친문 패권 세력을 청산하고 우리가 좋은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총선에서 일정. 그런데 보니까 물과 기름에 와가지고 김종인 대표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물론 뭐 교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문 패권주의가 청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개헌 문건을 보더라도 당에서 어떻게 공당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김종인 지금 의원은 지금 반기문 씨나 지금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모시더라도 과연 이런 좋은 분을 또 버리고 어떤 분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바로 김종인 씨 작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벌의 그런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안인데 그런 거를 소중히 한다면 김종인 씨를 잘 모셔야지. 근데 왜 한때는 그렇게 막에 갔던 사이가 물과 기름이 됐는지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반 총장 스스로를 한 점 때가 묻지 않은 정치 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장단점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반풍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면서 별명까지 붙으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정치적인 경험이 약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정치 기반도 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부분이 단점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홍욱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설 지나면 좀 좋아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김홍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는 추세로는 설 연휴에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귀국 이후의 행보에서 계속 여러 가지 뭐 언행의 구설수라든가 또는 본인에 대한 검증들, 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과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던지지 못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요. 설 기간 동안에 거의 행보가 새로운 행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데서 좀 더 앞으로 이 정치적인 구상이라든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했고 사실상 본인의 전국 구상을 하는데 이 캠프를 추스린다든가 이런 쪽에 시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설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이런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반 총장 귀국하실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구름에서 빨리 한 사람의 대권 주자, 정말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의 정치 주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반기문 전 총장은 아직도 유엔 사무총장 시절의 이 언행과 그다음에 행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빠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 민생의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국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실제 정치 쪽에서는 뭐 블랙리스트 이런 문제로 문화예술계가 고통을 받았고 또 세월호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치유하는 대책과 그리고 글로벌 경험을 통해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설 이후에 사실은 어떤 반등의 계기를 모색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빠르게 정치적인 행보 또 메시지를 정돈하고 캠프도 제대로 구성하면서 정치적인 역할이 앞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는 행보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에게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한번 CG 화면으로 한번 나왔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문재인 아래 서치의 이제 내용인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30%대를 움직이지만 반기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를 유지하다가 10%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김명민 교수님, 네. 이 부분이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설 연휴 동안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구정 연휴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밥상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이제 설 지나고 나면 민심에 그대로 지지율에 반영이 될 텐데요. 긍정적으로 보기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차별 지지율에서 한 7% 정도가 쭉 빠진 만큼 어떤 후보에게 그 표가 덧붙여졌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표가 급격하게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약간의 기대와 걱정, 설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점은 거대한 촛불 민심 앞에서 내가 보수를 지향하는 후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서 나는 보수를 좋아해요, 지향해요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딜레마가 저는 시작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말 그대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사실 보수의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이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결을 유지하지는 않겠으나 지금 무너져 있는 보수 세력을 다시 한번 재건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대주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들어오자마자 보여줬던 메시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귀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이게 무슨 뜨거운 얼음 같은 표현이냐라고 얘기를 했던 그와 같은 유사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메시지로 중도의 표심을 다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게 되는 나의 근본적 가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데서 이 모든 사단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구정 직전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다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마지막 하나의 선택은 정당을 선택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바른정당이 입당을 하네 아니면 정당을 선택하는가 창당을 하는가에 대한 무수히 많은 설을 뒤로 하고 결국은 어떤 선택을 했는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뭉치자라고 하는 조금 모호한 메시지만 던졌다라는 겁니다. 예. 빅텐트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빅텐트를 누구를 중심으로 칠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지향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메시지가 뭔가 좀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과연 보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정이 지난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보게 된다면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이것들을 반등하고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구정 연휴에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지금 김명민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박태우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합을 통해서 한국을 좀 이 위기에서 구하겠다, 국격을 높이겠다, 이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또 그런 어떤 정치 결사체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같이 할 수 있다. 네, 어떤 정치 결사체든지 할 수 있다. 위기에서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도 지지난주였나요? 그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얘기를 박태우 교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도 상당히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행간에서는 태풍이 지금 미풍이 되고 있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의 기대를 언덕이 중도라고 보고 만에 하나 빅텐트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역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충청도라는 큰 기반, 그다음에 TK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보수층의 그런 적극적인 지지층,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반기문 씨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중요시 여기는 중도 보수 성향의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얽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공동개혁 정부론을 뭐 바른정당하고 할 수 있고 국민의당하고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이거. 손학규 고문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스스로 진보적 보수주의자고 그러니까 뜨거운 얼음이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본인의 스탠스가 없어요. 본인의 스탠스가 불명확하니까 대선 전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개헌 문제를 자꾸 고리로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개헌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한다. 물론 화두는 던졌습니다. 이현 집정부제로 자기는 외교안보 대통령을 하고 경제부총리를 김종인 씨 같은 분을 모셔서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자기의 그런 이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중도에서만 있어가지고 그게 되질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다. 그리고 2017년도 대선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생,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가 이 분단 체제가 극복이 안 되는 한은 보이지 않는 이념전으로 대선이 치러져 이념전 플러스 지역주의로 대선이 치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를 이해하고 본인의 스탠스를 어디다 명확하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본인의 지지층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지금 한 7, 8%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더 가져갈 겁니다. 왜 대한민국 보수층이 반기문 씨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고 황교안 씨를 대안으로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한 고민이 있고 스탠스를 좀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다른 전략이 나올 것이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지원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죠. 정치 생물이다라고 해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우리랑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셔터가 내려갔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면서 또 길을 열어놨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좀 이제 사람들 만나더니 이렇게 이제 좀 정치 방향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김홍욱 교수님? 일단은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에 대해서 하나씩 깨달아간다는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언제든 서로 간에 문을 열어놓고 만날 수 있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3지대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또 김종인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지대에서 최근에 손학규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함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과 다르게 저는 이번 대선이 이념과 지역주의보다는 그동안 국민들이 받았던 민생에 대한 고통들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 5년을 통해서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국정의 시스템이 이 망가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국정이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선 실세라든가 또는 국정의 인사 정책까지 다 흐트러진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정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삶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으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가능성들을 반기문 총장이 스스로가 정치력이 있는 후보였다면 국내에 들어와서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10년의 경험과 또 한국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중도와 보수 진보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귀국하고 보니까 그런 정치력이 상당히 부재했고 또 정치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현실에 정착을 못하고 지금 반 총장이 사실은 구름 위를 떠돌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빠르게 현실에 적응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쉬운 선택은 바른정당을 통해서 이념적인 가치를 충실히 하면서 보수로서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그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국민의당이라든가 중도에 있는 이런 정당과도 같이 호흡하면서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도리어 더 큰 승리도 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후자는 점점 더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점점 더 바른정당이라든가 또는 보수 후보로서의 그런 운신의 폭이 그쪽으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민 교수님. 지금 네.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긴 하셨지만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권 쪽에서 저런 러브콜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지지층이 좀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딜레마가 저기서 발생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지원 대표가 거의 정치 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셔터를 내렸다라고 표현했을 그 시점에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는 바른정당과 손을 곧 잡을 것과 같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신과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정책 메시지를 크게 던진 겁니다. 여기에 반기문 전 총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바른정당과 정당이 입당한다고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면서 보수 전형과는 나름의 선을 긋는 메시지를 보이고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김종인 전 대표도 크게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특정 정당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과 함께 연대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의당과 혹은 김종인 전 대표와 같은 그런 정치 고수들 사이에서 불쏘시개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른정당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의 후보로서 보수정당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1등, 2등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견고하게 다지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뛰어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개헌을 고리로 그리고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서 반기문 전 총장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런 다양한 포석에서의 정치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당장 내가 보수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순간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는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결국 집토끼라고 불리울 수 있는 보수층의 표심마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되진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박지원 대표가 하는 말에 이제 행간의 뜻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이죠.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와 있고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여기까지 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박지원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비서실장하면서 DJP 연합으로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반기문 중심의 충청도 하고 호남 민심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의 뉴 DJP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물론 개헌을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박지원 대표 정치 구단적인 셈법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씨도 이런저런 걸 보면서 좀 대화를 하고 지금 조정 과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네, 다음은 이번 촛불 전국의 수혜자로 꼽히는 분 중에 하나죠.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지지율 3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장단점, 옆에 나온 것처럼 사이다 발언, 또 대중과의 소통이 좋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단점을 본다면 당내 좀 조직 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경선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 교수님, 문재인 대세론의 고착화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권 내 전체 세력 지형도라든가 또 정치적인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시장을 보면 상당히 견고하고 든든한 자신의 정치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러날 정도로 어려운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이 현재 3위권까지 올라가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지금 제쳤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이 정치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또 소위 말해서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지런하게 소위 말해서 새로운 공간, 젊은 층들이 움직이는 새로운 공간, 이 SNS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또 실제로는 오프라인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설 기간에도 보면은 세월호의 유족들을 찾는다든가 또는 이 위안부 문제로 해서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소녀상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로 해서 아픈 마음을 달랜다든가 국민들이 현재 현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현장을 찾는 아주 직설적이고 전공법을 택하는데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호소력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감성에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고통받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을 직접 시원하게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 만일의 경우 야권의 지형도가 달라지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 안희정 지사라든가 또는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다른 주자들과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런 장단점들을 이 연합의 형태로 잘 만들어간다면 일종의 대항마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인 그런 지형도로 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재명 현 성남시장을 보면은 분명한 거는 노동자와 서민의 추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산업화 근대화를 하면서 천민 자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는 그런 날카로운 칼날인 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생리대도 전기요금처럼 이렇게 싸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해도 최근에는 또 토지 배당금까지 준다고 그러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잘못하면 그리스처럼 나중에 국고가 좀 피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과연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대안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대 문제도 최근에 보니까 의무병 우리 한 43만 명 되는데 장교들 말고 봉급받는 23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러고 이거를 전문 요원으로 대체한다는데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지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방 예산이 없어서 여름에
우리 저 장병들 에어컨 없는 그런 막사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앞서가는 이야기를 해서 시원한 얘기는 사이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만 사이다를 먹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취하면은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아주 좋은 그런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친구고 대한민국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 당장 이런 이야기를 실천하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넘어야 될 첫 번째 벽이 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에 대한 룰을 확정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50%를 넘지 못하게 되는 순간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은 2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동분서주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공교롭게도 또 동갑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걷고 있는 행보 자체는 완전히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대중의 마음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해놨다라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무미건조한 생수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대중의 마음을 사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촛불 집회 때는 안희정 지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촛불 집회가 정리가 좀 되고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럼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들이 더 이상 대중들로부터 본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네.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조금은 무미건조하지만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과정에서 2등의 싸움을 누구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누르고선 올라가게 된다면 뭐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으나 만약에 이런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뛰어넘는 안희정 지사가 2등으로 올라서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로운 대세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반전의 카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잠깐만요. 이 키가 될 만한 사람이 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지지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대권 후보들의 경쟁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전격 선언을 했죠. 지지율 정체에 따른 현실적 고민이 작용했다라는 건데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보호와 협력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뭐 당내 경선을 위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그분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뭐 아까 전에 이제 이재명 시장까지 어떻게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은 시대 정신의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적합한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과 협치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든가 네. 또는 그런 과정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21세기에 걸맞는 정치인인데 그러나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 불출마로 접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좀 아까운 인물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지지율은 낮아졌지만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의 대표이자 그리고 뭐 참여라든가 희망 제작소 여러 군데 시민단체를 통해서 전국적인 그런 이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시장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촛불 집회에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이 현장을 다녔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과실은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행보와 정책을 가진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시장에게 상당히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창의적으로 여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배당 문제, 청년 배당이라든가 또는 토지 배당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예산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물론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또 이 모병제라든가 또는 우리 병력의 문제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도 분명하게 과거처럼 현재
이 병력수만 가지고 재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안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과거처럼 병력의 수에 안주하는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그런 지지율을 끌어들인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도리어 문재인 후보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도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생각보다 쉽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어려운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이 부분에서 고민되는 것이 쉽게 서울시장이 된 이유는 바로 안철수라는 사람의 양보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대선에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가 됐을 때 박원순 시장이 누구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박태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단은 왜 이번에 이걸 그만두게 됐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물론 뭐 겉모습은 문재인 후보가 잘 돼서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돕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주승용 원내대표라든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친문 패권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실적인 경쟁에서 구도가 안 되고 그리고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무조건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안철수 씨를 도울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서울시장이라는 그런 막대한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우리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돌아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사당화라든지 그다음에 패권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그만둔 거는 겉모습은 뭐 아름답게 볼지 모릅니다만 내면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 정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런 면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뼈아팠던 부분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서울시장을 누구로까지 정해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전국적인 지지율 측면에서 계속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국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정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을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그 패권주의라는 그런 결 속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정치를 잘 몰랐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겠다. 씨 뿌리는 역할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저는 서울시장에 대한 삼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선거를 고려한다라면은 더불어민주당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홍기 교수님.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정말 정치를 잘 몰랐다.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좀 행정을 하면서 올랐던 그런 정치적인 모습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도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 여파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스스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되씹어보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의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박원순 시장이 단순하게 뭐 당내 배타성 때문에 이 후보를 접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가능성을 만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당에 대해서 기여를 하면서 당이라는 것은 문재인 이 후보만이 당이 아니거든요. 저는 자신이 속한 당에 기여를 하면서도 그런 야권 전체를 위해서는 또 안철수 전 대표와의 그런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중도와 진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때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이번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곳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봤던 뭐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거나 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이 과정이 결국은 야권 내 큰 변화의 판도도 만들어내고 전체 대선 판도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시간이 더 넉넉했다면 뭐 지지율 10위에 나와 있던 모든 분들을 했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3명 정도까지 했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현실을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상황, 또 변수 그리고 다른 대권 후보들의 집중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